여러분, 인류 문명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사람들이 평소에는 차마 의심조차 하지 않는 아주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우주 이론에서는 지금 깊고 어두운 베일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나열하는 고리타분한 교과서적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본질적인 질문, 즉 인간이라는 이 찰나의 생명체가 왜 지금 이 순간 시공간을 가로질러 스마트폰과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시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미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졌으니까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식량이 늘어났고 인구가 모여 부락을 이루고 도시를 건설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논리적인 인과관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매혹적인 사실은 이 보편적인 믿음 속에 인류를 기만해 온 거대한 논리적 오류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고고학계와 신경과학 그리고 분자화학이 결합하여 도출해낸 최신 학설은 인류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정착 생활을 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초자연적인 물질, 즉 술을 빚기 위해 농경을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가설입니다. 터키 동남부의 초고대 유적지,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성소로 불리는 괴베클리 테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돌항아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의 원소 성분을 미세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칼슘 옥살레이트, 즉 발효와 양조의 명백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유적지가 세워진 연대가 인류가 본격적으로 식량을 위해 농경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시기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입니다. 인과의 순서가 완벽하게 뒤집힌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남은 찌꺼기로 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과 소통하고 무의식을 깨우는 발효라는 화학적 마법을 연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인류는 억지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문명의 출발점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굶주림이 아니라 분자의 변환이 일으키는 쾌락과 의식의 확장이라는 화학적 반응이 거대한 인류 문명을 지구상에 끌어내린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리처드 파인만이 던졌던 위대한 양자 물리학적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인간은 물질을 다루고 변환시키면서 과연 그 물질의 본질을 단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 속에서 눈을 가린 채 춤을 추고 있는 것에 불과한가? 조비에르서 이슈 이론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물질과 시간, 그리고 양자역학이 교차하는 그 경이로운 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과학을, 시간은 배울 때 수많은 법칙과 기호들을 외웁니다. 화학 시간에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 산화 환원 반응, 분자량 계산.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지루한 암기 과목이자 악몽이었을 테옵니다. 그리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천연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 화학은 위험하고 인공적인 것이라는 기묘한 이분법적 오해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파인만은 이러한 대중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인류가 빠져있는 거대한 착각의 늪을 고발했습니다. 파인만은 늘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물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그리고 우주만큼 차이나는 별개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스게 파인만은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일화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기 날아가고 있는 새를 보아라. 저 새의 이름은 갈색 찌빠귀란다. 독일어로는 클라트페이글이라고 부르고 중국어로는 충풍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네가 그 새의 이름을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외운다고 한들 너는 그 새에 대해 단 한 가지의 사실도 알지 못하는 상태란다. 네가 알아낸 것은 오직 인간들이 그 새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즉 인간의 언어뿐이다.
진짜 지식은 그 새가 왜 저런 색의 깃털을 가졌는지, 왜 여름마다 특정한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왜 저러한 주파수로 노래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화학은 불행하게도 사물에 이름표를 붙이는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바라본 물질 세계의 본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의 규칙을 언어의 마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자음, 닌니코 과이 니리 풀코그 고개 선벌주로 혼됩니다. 고작 40개의 기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40개의 기호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수도 있고, 한 인간의 근력에 추호해 절절한 사랑과 파멸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설계도 역시 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자연계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고작 슈슝가이오이슈 불과합니다. 한글 자모음보다 겨우 2배 조금 넘는 이 빈약한 숫자 카드를 가지고 우주는 지금 여러분의 육체를 만들었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구를 설계했으며, 밤 하늘에 타오르는 초신성과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신 쌉싸름한 커피 한 잔을 모두 빚어냈습니다. 원자들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배열되고 어떤 파동 함수를 공유하며 결합하느냐에 따라 우주의 모든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처드 파인만이 소름 끼치도록 경탄했던 물질 세계의 진짜 작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위대한 분자의 문법을 눈치채기까지는 너무나도 길고 잔혹한 시간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만 5천 년 전, 빙하기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던 프랑스 남부의 라스코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암벽 위에 구석기 시대의 누군가가 횃불 조각에 의지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달리는 들소, 도약하는 사슴, 역동적인 말들의 형상이 바위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수만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보아도 기묘할 정도로 생생하고 아름다운 채색입니다. 그렇다면 문명도 공장도 없던 그 원시의 시대에 그들은 대체 어디서 이런 정교한 물감을 구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땅에서 파낸 돌과 흙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이 산화되어 붉은 빛을 띠는 산화철을 긁어 모았고, 망간이 섞여 검은 빛을 내는 이 산화 망간을 찾아냈으며, 나무를 태워 남은 탄소 검정을 곱게 갈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위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사냥한 동물의 기름과 끈적한 혈액에 섞어 벽에 발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학적 행위였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그 화가들은 산화철이나 분자결합이라는 세련된 이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주에 이번 하이 준비 보내기 송지란 볼레든지 거의 가웨타, 이 특정한 덤보라 보니 dim보의 거벌레를 한 반 시간입니다. 지워지지 않은 영혼의 색이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름은 없었으나 물질을 지배하던 지식, 이것이 화학의 장엄한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류는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드는 물리적 변형의 시대를 지나 마침내 불이라는 신의 영역을 손에 넣게 집어넣은. 돌을 쪼개는 것은 단순히 형태만 바꾸는 물리학적 행위이지만, 물질을 불 속에 집어넣는 순간 우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타오르면 전혀 다른 성질의 재와 연기가 되고, 부드러운 찰흙을 불에 구우면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도기가 되며, 푸르스름한 구리 광석을 뜨거운 가마에 넣으면 황금처럼 쫌타게디 순수한 금속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외형의 변화가 아닌 물질의 본질적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대변혁이었습니다. 인류는 그 경이로움 앞에서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법 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물질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단 하나의 원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집착이 바로 인류 문명을 관통한 위대한 학문, 연금술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연금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탐욕에 눈이 먼 사기꾼들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가짜 금을 만들어 순진한 왕들을 속이던 미신과 비과학의 시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리처드 파인만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재해석하면 거기에는 완벽하게 짜인 과학적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그 시대의 원시적인 지식 수준에서 불을 가했을 때 광석이 번쩍이는 금속으로 변하는 산화 환원 반응을 목격한 인간이 그렇다면 열의 온도를 높이고 다른 신비로운 촉매를 섞으면 흔한 납이나 구리도 고귀한 금으로 용학할상 고귀한 금으로 원소 변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은 당대 기준으로 가장 논리적이고 타당한 과학적 추론이었습니다. 초기의 연금술사들은 사기꾼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위대한 실험가들이었습니다. 파인만은 언제나 오류가 섞인 전제 조건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내는 실험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의 질문은 완전히 올바른 과학적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원자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양자역학적 도구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17세기 독일 헤닉 브란트라는 집요한 연금술사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묘한 실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소변이 황금빛을 띠고 있으므로 그 안에 반드시 금의 성분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군부대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자그마치 5,500리터라는 정신 나간 양의 소변을 모았습니다. 5톤이 넘는 그 엄청난 오줌을 거대한 솥에 넣고 썩히고 끓이고 졸여서 붉은 기름을 추출한 뒤 그것을 다시 높은 온도로 증류하는 기괴하고도 눈물겨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과연 황금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코보 창하요 가요코 이 방의 취재원 건디치로 유실의 지골레오 헤닉 브란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솥의 바닥에서 추출된 의문의 물질이 아무런 열이나 불꽃도 없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푸르스름하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연금술의 어둠 속에서 최초로 건져 올린 순수한 원소인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빛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이름을 얻은 이 원소는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밝혀지기를 인간의 뼈를 구성하고 생명의 설계도인 DNA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원소였습니다. 황금을 찾으려던 광기 어린 집착이 인간의 육체와 생명을 구성하는 우주의 진짜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이 인류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들은 목표는 틀렸지만 방법은 옳았고 그 결과물은 자신들이 꿈꾸던 황금보다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비커, 플라스크, 증류기, 그리고 정밀한 실험의 프로세스는 전부 이 연금술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광기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인류가 물질의 암흑기를 지나 진짜 과학적 이해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금술사들이 수천 년간 고수해온 치명적인 악습을 깨부수어야만 했습니다. 그 악습은 바로 비밀주의였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놀라운 화학적 가공법을 철저히 숨겼고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묘한 상징과 은유, 암호 같은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기술의 독점은 지식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이 장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17세기 아일랜드의 위대한 지성 로버트 보일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보일 역시 평생 연금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인류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 또한 방 안에서 연금술 실험을 하다가 수은 중독에 걸릴 정도로 물질의 변환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보일은 여타 연금술사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험한 모든 과정과 데이터를 상세히 기록했고 실패한 실험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른 과학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하게 했습니다. 재현 가능성이라는 현대 과학의 핵심 원칙이 비로소 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훗날 이 과학적 태도를 단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과학이란 전문가들의 무결함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절대적인 의심이다라고 말이죠. 어떤 위대한 학자가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철저한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누구나 반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일은 이 칼날 같은 의심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인류의 정신을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소설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호일은 순수한 황금이나 은을 아무리 강력한 불로 가열하고 가공해도 결코 불이나 물이나 흙으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세상은 네포네상을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수많은 고유한 원소들의 결합체라는 것을 인류에게 최초로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마침내 인류의 물질 언어를 완전히 새로 쓴 천재 앙투안 라보아지에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럽 과학계는 플로지스톤 이론이라는 거대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타는 물질, 이어지 을지 여기 흘러대 여 비어수버부지시 기나아에서서 여튀어에서사에서 무의식을 뽀천히 이어에서 나가고 남은 찌꺼예가 다로제 다니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모가 타면 무게가 가벼워지니 무언가기 바른 여진이 무언가 지뢰를 향해 더 빠져나갔다는 이 주장은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밀한 계량의 천재였던 라보아지에는 밀폐된 유리 용기 안에 금속을 넣고 태우기 전과 태운 후의 무게를 소수점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다면 금속의 무게가 가벼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타고 남은 금속의 무게가 처음보다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라부아지에는 이 순간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눈치채게 됩니다. 탄다는 것은 물질 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소멸의 과정이 아니다. 반대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체 원소가 물질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생성의 과정이다. 라부아지에는 그 결합하는 기체에 산소라는 위대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사실 산소를 실험실에서 먼저 분리해낸 사람은 영국의 프리스트리였지만 그는 자신이 발견한 기체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플로지스톤 이론에 끼워 맞추기 급급했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문명에 부여한 것은 오직 라보아지에의 통찰이었습니다. 라보아지에가 현대 과학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산소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가 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화학적 명명법, 즉 물질의 언어와 문법을 창조했습니다. 산소, 수소, 질소, 황산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화학적 용어의 체계가 그의 손에서 정립되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지점에서 전율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비로소 인간이 그 존재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 개념이 없으면 우주의 작동 방식을 해독할 수요. 심관가 오토의 흘연불 도난고 감복의 스마키미에 임에 살았으면서도 산소의 존재를 몰랐던 것처럼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비로소 그것은 인간의 통제하에 들어오는 진짜 지식이 됩니다. 라보아지에가 만든 언어 덕분에 인류는 비로소 연금술의 미신적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보아지에가 언어의 초석을 다졌다면 그 언어들을 모아 우주의 거대한 매트릭스를 완성한 인물은 러시아의 천재 과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이에프였습니다. 그가 완성한 원소 주기율표는 단언컨대 인류가 도달한 가장 아름답고 기적적인 지식의 총체입니다. 주기율표는 단순히 원소들을 발견된 순서대로 무작위로 나열한 장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물질을 배치할 때 사용하는 거대하고 정교한 패턴과 규칙의 지도입니다. 세로축으로 배열된 같은 열의 원소들은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치게 닮은 화학적 성질을 공유합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가장 바깥쪽 전자 궤도의 단 하나의 외로운 전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전자 때문에 이 원소들은 물과 만나는 순간 격렬하게 폭발하며 다른 물질과 결합하려는 미친 듯한 본능을 보여줍니다. 멘델레이에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당시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원소의 빈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의 패턴을 확신했기에 주기율표 중간중간을 과감하게 빈칸으로 남겨두며 전 세계 과학계를 향해 오만하고도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빈칸에는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원소가 존재한다. 내가 짜놓은 이 패턴의 문법에 따르면 장차 발견될 이 원소의 원자량은 얼마여야 하며 어떤 밀도를 가질 것이고 어떤 화학적 성질을 띨 것인지 내가 완벽하게 예측하겠다. 그리고 몇 년 뒤 갈륨과 저마늄을 비롯한 새로운 원소들이 실제로 발견되었을 때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원소들의 실제 성질이 멘델레예프가 빈칸을 두고 예측했던 값과 소수점까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서무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주의 거대한 패턴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현상들을 모두 따로따로 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주의 문법을 읽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패턴의 근원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해석해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 즉 양자역학적 껍질을 형성하며 확률 파동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적 문법은 놀랍게도 시간의 비대칭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가장 기묘한 비밀 중 하나는 뉴턴의 역학 법칙이나 하이만의 양자 다이어그램 속에서 시간은 앞으로 흐르나 뒤로 흐르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양자 수준의 미시 세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가 빛을 흡수하는 과정과 빛을 방출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은 완벽하게 대칭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세계에서는 시간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우리는 속절없이 늙어가며 커피는 식어버리고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자들이 결합하고 흩어지는 확률의 마법, 즉 엔트로피 때문입니다. 수많은 원소들이 우주의 문법에 따라 결합하여 생명과 물질을 이룰 때 그 배열이 정돈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는 경로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무수한 양자적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통계학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파인만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깊은 철학적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거대하고도 눈물겨운 최종장에 도달했습니다. 이 우주의 언어가 생명과 조우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속에는 약 60조에서 7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포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원자들이 부딪히며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 반응을 쉬지 않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사실은 이 복잡하고 위대한 생명 활동을 이끄는 원소 카드가 사실은 단 6가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 고작 6가지 원소가 여러분 육체 질량의 99%를 차지합니다. 우주는 단 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인간이라는 가장 존엄하고 복잡한 생명의 대서사시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원소들이 양자역학적으로 뒤엉켜 스스로 정보를 복제하도록 설계된 나이숭에게 거대한 언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DNA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분자의 언어로 쓰인 우주의 최고급 설계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서 있는 이 찬란한 생명의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지구 땅 속에 원래부터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이조 활린 이등기 보미도 시간이 적하기 슝기 싱하로니 시기 슝킨더 비우베고이 슝카지 슝기 슝기대. 우주 어딘가에서 거대하게 타오르던 이름 모를 고대의 별 내부가 바로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우주는 초기에 오직 수소와 헬륨이라는 아주 가벼운 2가지 원소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가벼운 기체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 별을 이룰 때 별의 중심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온, 초고압의 상태가 됩니다. 그 거대한 도가니 속에서 수소 핵들이 융합하여 헬륨이 되고 헬륨이 융합하여 탄소가 되며 질소와 산소 그리고 인과 황이 차례대로 창조됩니다. 별은 자신의 온 몸을 불태워 우주의 무거운 원소들을 빚어내는 어머니의 자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이 수명을 다해 찬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거대한 폭발 압력 속에서 비로소 금과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순간적으로 연금술처럼 창조되며 온 우주 공간으로 아스라이 흩어졌습니다. 우주 공간을 표류하던 그 별의 먼지들이 오랜 시간의 중력에 이끌려 다시 모여 지구가 되었고 바다가 되었으며 마침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눈동자가 되었고 심장이 되었으며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화가들이 보는 단순한 외형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 꽃잎 세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우주의 장엄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은 과학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양자의 춤과 별의 기원을 보게 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수천 배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의 잔해이자 먼지로 만들어진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시작조차 선시에이에이아에리쇼 없었습니다. 우주가 물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138억 년 동안 써내려온 거대한 시공간의 문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형태의 짧은 구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방안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 나무 책상, 유리컵, 그리고 숨을 쉬는 나 자신의 육체. 이 모든 것은 138억 년 전 대폭발에서 시작되어 별의 심장을 거쳐 우주의 완벽한 문법에 따라 임시로 배열된 경이로운 기적들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외롭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입에서 식입니다. 오늘도 저희 우주 이론과 함께 물질과 시간의 위대한 심연을 여행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경이로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면 지오섬과 골 흘려본 레디등 하여는 이 점 다 조국 항해를 함보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